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신과 대화 시간으로 여러분 또 토요일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선엽 대표와의 콘텐츠를 정말 오랜만에 이 주시장 자체와 이 환경에 대한 깊이 있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뭐 썸네일을 직접 개입을 잘 안 합니다만은 스윙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거를 꼭 넣으라고 우리 실무 제작진에게 제가 당부를 했는데 많은 공감들을 해 주셔서 한 분 더 모셨습니다. 한 번 더 모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쟁의 양상이 아직까지 굉장히 혼전 양상입니다만은 시장에 대한 전쟁의 영향력은 그래도 조금씩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시장 자체에 대한 집중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이선엽 대표를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영상의 댓글들 보셨어요? 예, 뭐 좋은 평가들도 있으시고 아무래도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뭐 불만들도 있으실 것 같고 사실 시장이라는 게 항상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최근에 이제 느꼈던 건 뭐냐면 댓글을 통해 참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많구나. 예. 그러니까 주식을 시작한 지 안 된 우리 보통 주린이라고 보통 그러죠. 네. 그런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위험 자산이고 그렇죠.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투자하기가. 근데 이분들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되게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시장 난이도가 너무 높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속된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냐면 이제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네. 그 다음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쓰기를 봐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렇죠. 사법고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표현이 적당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 네. 지금 시장은 저처럼 애널리스트를 수십 년 했던 사람조차도 네. 정말 어렵고 예측하기 어렵고 또 매매하기는 더 어려운 네. 그런 시장이라서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되게 그러니까요. 어려우시면서 너무 자책하실 게 아니라 그건 어떤 투자자들도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는 너무 무리하시는 건 좀 제가 볼 때는 자제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 당연히 뭐 많이 빠졌다고 또 올랐다고 뭐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는 거고 특히 이런 변동성에서는 무리하게 그 레버리지라고 보통 그러죠. 남의 돈을 써서 투자했을 경우는 굉장히 곤란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응을 조금 자제하고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를 일단은 저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신데 어쩌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2월까지의 시장을 딱 그 경험을 하신 분들은 야 이거 주식 쉽구만. 네. 그냥 너무 먹네. 그것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 누가 못 사. 사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뭐 여기 노동에서 이 근로에서 돈 벌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네. 다 그냥 어떻게 마련해서 다 주식하고 그냥 평생을 호의호식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주식을 30년 이상 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사실 그 엄청 힘든 건데 너무 쉽게들 생각하고 또 많은 또 이분들을 이 컨텐츠로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도 왜 이렇게 쉽게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장 얘기에 좀 집중을 해보고 싶은데 그래도 첫 번째 질문 이렇게 할게요. 전쟁을 뭐 종전선언이 곧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트럼프가 뭐 타코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이란은 끝까지 가보자고 하기도 하고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오만은 친이란인데도 불구하고 뭐 저 석유 탱크가 막 불이 나고 막 이런 걸 보니까 야, 이 갈 길이 멀었나. 근데도 또 변동성은 또 줄어든다고 그러고 이제 이 전쟁이 시장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떤 예상들을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시장에서 일단 조금 더 서사를 말씀을 드리면 분명한 건 트럼프가 원했던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 약간 비교를 해드리면 트럼프 이전에 미국이 중동에서 치렀던 전쟁들의 사례를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던 이라크전이라든가 쿠웨이트전이라든가 이런 전쟁들하고 지금 비교를 해보면 일단 뭐가 다른지 알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전쟁들은 첫 번째는 대부분 의회의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이젠 승인이 됐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항모 전단이 우리가 항모모함 전단이 6개 이상이 투입됐습니다. 어마무시한 거죠. 그리고
지상군이 20만 명 이상이 투입이 됐고 그리고 연합군 중심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도와줬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수월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기선을 제압할 수 있었고 나름대로 뭔가 수행할 때 큰 목적이 있었는데 이번을 비교해 보면 첫 번째는 의회 승인이 없었고 항모 전단이 2개 전단만 갔고 지금 한 척이 또 급파돼서 3개 한다라고 하지만 아직 도착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고 또 연합군이 없고 또 지상군이 없죠. 그럼 누가 보더라도 트럼프가 원했던 건 장기전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죠. 뭔가 준비가 덜 됐다는 거 보면 특히 이란이라는 국가가 이전에 전쟁을 했던 이라크보다 국가도 4배가 넓고 상대가 안 되죠, 사실. 그다음에 군사력도 훨씬 더 강하고 그다음에 인구 숫자도 뭐 굉장히 많다는 걸 감안을 하면 기업이라는 기술력도 비교가 되질 않죠. 그럼 이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야 그러면 앞으로 지상군을 투입하고 항모전단도 투입할 수 있지 않아? 쉽지가 않은 게 그 당시에 전쟁에 있었을 때 이전의 전쟁은 지금 전쟁을 치르고는 러시아와 중국이 우호적인 관계였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보면 그 당시에 미국과 함께 우호적인 관계였다면 지금은 굉장히 조금 불편한 관계다 보니 그들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서도 항모전단들이 필요한 건데 거기 있던 항모전단을 전부 이쪽 지중해로 빼기는 되게 어렵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 지상군 투입이 되려면 이라크 전쟁 당시에 4,500명의 군인이 전사를 했고 그것도 미군만 20만 명 이상 또 영국군이 4만 5천 명 이상 도와줬는데 이 정도라면 그 배수 이상의 지상군이 투입돼야 되는데 그럼 의회 승인도 있어야 되고 또 모으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쉽지가 않은 거죠. 궁극적으로 트럼프가 생각했던 장기전이 아닌 단기전에 대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트럼프의 약점을 아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여기서 나오고 싶어 하는 걸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겼다. 더 이상 타격할 목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란은 그걸 알고 물고 들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호르무즈 해협.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전쟁을 왜 일으켰는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우리가 모두 다 알 수 있는 건 하나죠. 이번에 중간 선거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함인데 이란은 반대로 생각하겠죠. 어떻게 하면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를 공지로 몰 수 있는가? 그건 제가 볼 땐 고유가를 지속시키는 거죠. 고유가를 지속시키고 그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타격을 받는다라면 사실 트럼프는 굉장히 크게 불리해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래서 트럼프가 나름대로 이란하고 협상할 때 이란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더 강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라든가 아니면 국제 유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다는 봐야 되겠습니다. 유리저장 탱크 같은 데를 그냥.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카드를 트럼프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이란이 쥐고 있다는 사실이 되는 겁니다. 심각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내가 끝내고 싶은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풀지 않는다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란은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사실 이번에 구체적인 요구 조건들이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요구 조건 중에 하나 보면 답이 나오는 게 이란을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공격했을 때가 지난해 핵시설 공격한다고 공격했죠. 그리고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앞으로는 공격하지 않겠다는 어떤 약속을 해달라 이런 것들을 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을 받고 싶어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 또 지금 이 관계에서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프와 이란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또 있는데 이스라엘은 또 전쟁을 계속 하길 원하고 있고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타코 즉 트럼프가 뭔가 불리해질 때 안 되겠습니다. 내가 물러나겠습니다가 지금은 트럼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좀 아쉬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또 이게 그렇다고 초장기화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도 정말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이란도 그렇게 좋을 것도 없는 것 같으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마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전쟁과 관련해서 이란이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추가적으로 확대시킬 개연성은 아직까지는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시장을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탁화하면 그냥 원상복귀했던 그 관성도 이번에는 안 통할 가능성도 이번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거고 이전에 있었던 타코는 트럼프가 물러나면 그대로 복원이 됐지만 지금은 트럼프가 물러난다라고 하더라도 본인도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이란이라는 객체도 동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사실 이란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란이 이제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회담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어떤 조건을 하는지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4년 전쯤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침공했을 때도 전쟁은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증시의 가장 큰 화두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맞습니다. 우려잖아요. 예. 사실 곡창지대고 그죠? 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관점에서 두 전쟁은 차원이 다른 차원이 많이 다르죠. 그죠? 예. 예를 들면 뭐 가스, 원유 혹은 그것 등과 더불어서 알루미늄이라든지 요소, 황, 헬륨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천정부지로 올라버리는 상황을 그게 다 원유의 어떤 서플라이 체인에 다 예. 들어가 있는 거다 보니까 뭐 비료 가격 최근에 오른 것도 그럴 그러니까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비료 가격이 오르면 시간을 두고 농산물 가격이 오를 텐데 예.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단순히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아마 미국 우리 의장님도 자주 다녀오시지만 미국의 물가가 정말 예. 말도 못하게 높잖아요. 살인적입니다. 예. 뉴욕 같은 데. 절대 물가가 이번에 맘단이라고 뉴욕 시장이 당선된 것도 사실 그렇죠. 물가와 영향이 맞습니다. 컸는데 정확하세요. 이게 사실 되게 유가가 오르게 되면 대부분의 물가를 위로 올리고 고착화시키게 되는데 그러면 물가만 오른 게 아니라 금리도 오를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금융시장에도 대단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안 없거든요. 그래도 지금 3호 맞습니다. 대출이 예, 예. 이런 게 문제가 예. 되고 그래서 있으니까. 결국은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트럼프한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미 시장에서는 알고 있는 거고 특히 예. 이란이. 그래서 트럼프가 얼마나 빠르게 더 빠른 타코 그다음에 이란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느냐 여부가 되게 중요한 어떤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처럼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내가 이겼습니다. 물론 전쟁이란 상황만 놓고 보면 지금 미국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 전쟁으로 인한 파급 효과가 우린 더 중요한 거니까 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트럼프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최근에 어떤 그 인터뷰를 통해서 보입니다.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는 네. 모습을 보이고 하루가 지난 말이 바뀌는 모습들을 보이고 그리고 뭐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는 배들한테 용기 있게 통과하라. 뭐 지금 사람 죽는 거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용기를 가져요?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네.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그 군함들이 호위해 줄 거다. 그것도 안 되는 게 네. 지금 미국에 이번에 투입됐던 항공모함이 조금 더 뒤로 물러난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피해서 원래 공격했던 데보다는 1000km 정도 바깥으로 뒤로 후퇴한 상황입니다. 본인들도 후퇴를 했는데 그죠? 어디 가서 무슨 호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얘기를 고지고대로 안 믿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 3호 대출 그러니까 이 전쟁만 아니면은 아마 그 이슈가 금융시장의 가장 큰 악재로 대두될 거다. 어제도 제가 미국에서 온 금융위원 한 분 만났더니 미국에서는 사실 이 전쟁에 대한 이슈보다도 그 전문가들은 그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더군요. 어떻게 보세요? 뭐 지난번에도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 이게 BDC라는 건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지금 미국 내에서 그 금융 위기 이후에 조금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용 등급이 조금 부족하거나 네. 아니면 담보가 부족한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뒤로 발전한 시장이 3호 대출 시장이라고 해서 3호 펀드들이 벤처기업이나 아니면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시장이에요. 여러 가지 옵션을 걸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대출이 문제가 없으면 이자가 높다 보니까 굉장히 이자가 대략 한 10%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냐면 대출 만기가 보통 6, 7년이에요. 그러니까 대출을 1년 정도 해주는 게 아니라 6년에서 7년 정도 해주는 거고 그럼 대출 만기가 돌아와야 투자자들이 맡긴 돈을 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모펀드들은 영업을 원활하기 위해서 사실 기존에 말도 안 되는 환매 조건을 건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분기에 한 번씩은 니들이 원한다면 당신들이 원한다면 돌려준다. 환매를 해줄 수 있어. 예. 그리고 그걸 제한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전체 펀드의 5% 내외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뭐 만 원이라고 하면 5%면 얼마입니까? 뭐 그 정도 돈은 내가 내줄 수 있어. 그건 왜 그렇게 했냐면 돈이 그만큼 많이 들어왔던 거예요. 많이 들어오니까 팔아서 줄 수는 없지만 대출이 있는 걸 회수해서 줄 수는 없지만 또 다른 들어온 돈을 먼저 주고 하면은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문제가 된 게 크게 두 가지죠. 네. 하나는 뭐냐면 지금 대출해준 기업들 중에 펀드마다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한 30% 내외가 지금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이라는 겁니다. AI와 관련된. 근데 최근에 엔스로픽이라든가 아니면 오픈 AI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워낙 강력해지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바꿔 얘기하면 그러면 지금
BDC가 빌려줬던 이 사모펀드들 빌려줬던 소프트웨어 기업도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업들이 대부분 벤처 기업이거든요. 그 회사는 자산은 없잖아요. 예, 자산은 없죠. 그죠? 기술만 있는 거예요. 예, 지적자산권 정도가 있는 거지. 근데 그 기술과 관련해서 아니 지금 이 기업들이 개발하고 있는 기술보다 엔스로픽이 더 좋으면 그러니까요. 이 기업들이 멀쩡하겠어? 네. 라는 우려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서 내 돈 내놓으세요라고 네. 이제 환매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체 자산의 5% 정도면 무리 없이 빼줄 수 있었는데 이게 내 돈 내놓으십시오라고 하는 돈들이 5%를 추가한 거예요. 일시에 몰릴 수 일시에 있죠. 예. 엄청나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팔아서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는 대출을 회수해서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약속인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환매 제한이 걸렸고 그리고 사람들이 불안해지니까 야 여기도 불안해 여기도 불안해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말 큰 회사들까지도 전체적으로 환매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귀결되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스매칭의 문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하고 받을 사람하고 시점이 네. 다른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펀드들이 무리하게 이런 거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느냐. 길게 보면 나중에 정말 문제가 되는 건 결국 이 사모펀드일 것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볼 때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 유동성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사실 연준이나 이런 기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제가 볼 때는 이 현재 있는 일들을 막으려는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지금이 아니라 저희들이 볼 때 좀 더 시간이 지나서 그게 연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그 방법이 안 통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투 트랙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문제가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이게 뭔가 전체적인 시장과 관련해서 큰 그림을 훼손할 정도는 아직은 좀 시간이 있어 보인다. 다만 이게 제일 무서운 건 지금 환매보다도 더 무서운 건 나중에 금리가 정말 올랐을 때. 자, 이걸 2008년 금융위기하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도 그 당시에 서브프라임 위기였었는데 그때도 일부 회사들이 컨츄리 파이낸셜이니 이런 그렇죠. 회사들이 실제 지수가 좋아지는데 망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한테 경고를 줬습니다. 얘네들 위험해. 그래서 시장이 긴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긴장을 하다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시장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을 했거든요. 문제는 2008년 이후에 금리가 올라가고 나니까 미국이 기준금리를 급속하게 올리고 나니까 결국은 터졌을 때는 사실상 뭐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고 결국 금융위기로 연결이 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도 뭐 전체적인 궤는 다를 수가 있겠지만 지금 문제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고 길게 봐서 나중에 정말 우리가 시장이 정말 위험해졌을 때 정말 이제 시장이 내려와야 될 때는 이 사모펀드라는 것 자체 사모대출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경계심은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은 이 정도 문제가 됐을 때는 분명히 우리 시장에 몇 번에 걸쳐서 변동성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일시적으로는 지수 하락에 대한 요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도 연준이라든가 여러 기구를 통해서 요거를 좀 진정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지난번에 우리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태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처방을 할 수 있을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모펀드의 제일 단점이 뭐냐면 누가 어떤 사람한테 얼마만큼 대출해 줬는지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컨대 일반적인 은행에서는 이게 다 감독이 되죠. 이 친구가 이 친구한테 대출해줬구나 이렇게 줬구나 하는 건데 사모펀드는 그게 알려져 있지 그렇죠. 않습니다. 감독기관에서 맞습니다. 다 비율을 통제하고 하니까요. 네. 한국도 그렇지만. 그래서 깜깜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경계 요인임에는 분명한 거고 또 길게 봐서는 우리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된다. 예, 네. 금리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올해 들어서 장이 굉장히 급하게 조정을 받았던 빌미를 준 게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이 된 케빈 워시의 예전의 모습들. 말들 행적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취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실제로 예를 들면 공화당입니까? 톰 틸리스 같은 사람들은 제롬 파월 의장의 인베스티게이션 이거 다 완료될 때까지는
페드 이사 인준에 찬성 안 하겠다는 얘기들도 하고 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실제로 이게 전쟁이 나다 보니까 이 페드에 대한 얘기 자체가 수면 아래로 내려가 버린 느낌도 들고요. 근데 사실 금리에 대한 결정 권한은 사실 페드에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상태에서 차기 수장인 케빈 워시가 정말 시장이 우려하듯이 지금 공급망 얘기도 드렸습니다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에만 집중해서 뭔가 시장에 긴축적인 어떤 그런 스탠스를 취해버린다면 이건 뭐 2중고 3중고에 시달릴 수도 있어 보이는데 지금 페드의 움직임은 어떻고 앞으로 케빈 워시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사실 전쟁이 났었을 때는 연준 같은 경우는 크게 움직이지 않는 습성들을 가지고 전쟁 있습니다. 시에는? 예, 왜냐하면 이게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지 모르는 건데 예컨대 만약에 이로 인해서 혹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생기면 사실 경기를 침체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을 기 때문에 사실 이것 때문에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연준의 케빈 워시 같은 경우도 연준의 그 이사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도 이 정도 알고 있을 정도면 연준 같은 경우가 지금 사모대출 문제를 모를 리도 없을 거고 그렇죠. 또 현재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사안들이 금리에 대해 민감하다는 걸 모르지 않을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무리하게 지금 인플레이션만 놓고 보고 금리를 결정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케빈 워시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일단 트럼프하고 뭔가 정책적으로 뭔가 조율을 맞췄다라면 케빈 워시는 정치인에 좀 더 가깝거든요. 그렇게 보면 일단 올해는 그래도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트럼프가 그 난리를 쳐서 파월이 생각대로 금리를 안 옮겨주니까 그 대안을 찾은 게 제일 우리가 알고 있는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본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매파적인 사람을 골랐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실제 케빈 워시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알고는 언론이 아니라 금융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JP 모건의 다이먼 총재라든가 아니면 모하머드 엘 엘리언이라든가 아니면 레이 달리오 같은 여러 금융계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환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오면 되게 잘할 겁니다. 그 얘기 안에는 이 사람이 매파적인 성향이라기보다는 그래도 금융시장에 보다 유리한 쪽으로 기울 겁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사람들은 이 케빈 워시와 같이 근무해 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 사람의 성향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월가 출신이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 우리가 아는 케빈 워시에 대한 우려는 제가 볼 때는 기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준의 어떤 여러 가지 선택들을 놓고 보면 단순히 물가만 볼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운신의 폭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급망 문제에서 그 발현되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고 더 된다면 적어도 금리를 파격적으로 낮춰주는 트럼프에 대한 호응은 제약받을 수는 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아마 저도 올해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우리 언론을 통해서도 나와서면서 혹시 올해 조정이 온다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말씀드렸을 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트럼프의 정치 변수다. 이번이 되겠죠. 두 번째가 뭐냐면 결국 금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 상황에서 사실 제일 우리가 우려하는 변수 중에 하나 이번에도 우리가 좀 힘들었지만 시장이 다시 복귀된다고 해서 복귀해서 또 올라갈 거잖아요. 올라간 다음에 나중에 이게 한 번으로 안 끝나고 한 번 또 조정이 올 거잖아요. 그 조정은 이럴 때입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시장이 다 금리를 내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내린다라고 생각하는 게 뒤로 밀리는 건 상관이 없어요. 3월에 내릴 게 6월로 밀렸어. 6월에 내릴 게 9월로 밀렸어. 이거는 괜찮은데요. 그게 아니라 이 정도면 이제 못 내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정도 못 내리고 결국 시간을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 그때도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모든 포지션들이 그래도 아직은 금리를 내릴 수 있다 쪽에 뭔가 포커싱이 많이 맞춰져 있는데 이게 뒤집혀지는 순간은 금리가 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단기적으로.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그 금리발 위기가 되게 큰 게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 있는 또 앞서 말씀드린 사모펀드들이 또 무리하게 미 국채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미 국채가 거기서 또 평가이익이 줄어들고 맞습니다. 평가손이 나와버리는군요. 원래 사모펀드들은 국채를 거래했던 애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진입을 해서 꽤 포지션이 큰 걸로 알고 있고요. 절대적이진 않지만 문제는 이 사모펀드들이나 헤지펀드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국채를 내 돈으로 산 게 아니라
남의 돈을 빌려서 산 레버리지가 50에서 100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베팅을 해놨는데 이게 갑자기 이 상황이 반전이 돼서 금리를 급하게 올리게 되면 사실은 채권에서 큰 손실이 나는 거잖아요. 그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이 아니라 빌린 만큼 손실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도 할 수 없이 결국은 이 빚을 메꾸기 위해서 매각해야죠. 예, 주식을 다 매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마도 그죠? 올해 안에는 또 한 번 벌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시장이 저는 여전히 강세장이라고 보고 있고 이 위기가 되고는 있지만 이 위기를 또 넘나들면 다시 시장이 될 거라고 믿고는 있지만 향후에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런 과정은 한 번 더 거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번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 99년에도 그랬고 우리가 2006년도에서 8년도에 있었던 그 강세장에서도 그때도 버블장이었잖아요. 네. 그때도 이런 국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초강세장 속에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워진 국면들이 두세 번 정도는 있을 수 있다는 점들은 꼭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저 시작할 때도 처음 들어오신 분들 공부가 안 돼 네.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이제 뭐 산수 정도 뭐 더하기 빼기 조금 더 하더라도 뭐 인수분해 정도 그죠? 사칙연산 정도 뭐 이런 정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적분을 갖다 내버리는 그렇죠. 예. 이런 상황이 챕터가 몇 개 더 남았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뭐 시장이 그렇게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을 줄 것 같으면 우리가 잘 대응하고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 네. 시장 탓해봐야 시장은 그런 얘기들 하지만 그렇게 하잖아요. 이상하게 우리를 괴롭힌다고. 그럼요. 그죠? 네. 그래서 저희 시각을 우리 국내로 좀 돌려볼게요. 네. 국내 수급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자사주 소각이 이 국회에서 어쨌든 의무화되면서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통큰 결단들을 발표를 속속 하고 있어요. 군집성이 있죠. 한국 특히 있습니다. 재벌들은 그죠. 예. A 재벌이 하면 B 재벌도 해야 되고 안 할 수 쭉 없죠.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중견기업 또 중소기업으로 내려가는 게 통례인데 이런 것들은 시장엔 매우 좋은 효과를 주지 않습니까? 원래는 줘야 되는데 악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조금 가려지는군요. 묻혀져 있는 모습들이 예. 좀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시장인 건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단기간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시장이지만 그러면서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 주셨지만 기업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다라는 네. 거. 이게 시장이 평온해지면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어쨌든 전쟁은 전쟁인 거고 위기도 위기지만 결국 산업의 변화도 지속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 시장에서는 어떤 변화들도 있냐면 이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트럼프의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사실 이것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 트럼프의 정치적 부담이 더 커졌다라는 데 다들 이견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중간 선거에서 미국의 공화당, 그러니까 트럼프가 집권한 공화당이 사실은 좀 패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지지도로 예. 보면 둘 다 이룰 가능성이 그렇죠. 있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그 반대 포지션으로 움직이는 일들이 미국도 한국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가 지원했던 쪽 말고 트럼프가 이쪽은 정말 하면 안 되라고 억압했던데. 했던 거 예. 예. 그런 것들 대표적인 태양광 뭐 이런 거 신재생 아니에요? 같은 거 예. 네. 태양광 풍력 이런 거. 이게 맞물려서 야 호르무즈 협 저렇게 되면 결국 에너지와 관련해서 자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움직임과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네. 항상 이게 보면 전쟁이라든가 이런 거 있었을 때 우리가 전쟁도 봐야 되지만 그 뒤에 일어날 가려질 일들이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사례를 조금 더 들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1970년대 오일 쇼크 기억하시죠? 그렇죠. 지금과 같은 이 오일 쇼크 때문에 당연히 처음에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들었는데 그 뒤로 호련히 일어났던 사업이 뭐냐면 한국의 건설업이었었습니다. 그 비싼 원유 때문에 그때 우리가 5.1달러라고 해서 저희 아버님 세대셨거든요. 아버님 네. 세대가 그때 사우디 가서 그 5.12달러 벌어온 거 기억하시죠? 그렇죠? 길면 3년 예. 짧으면 1년이라는 노래가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떤 얘기했어요? 중동 붐이라는 얘기가 그때 특수. 나왔었고 네. 중동 특수. 네. 그 중동 특수는 오일 가격이 올라 때문에 발생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오일이 오른 건 부담이에요. 안 좋지만 어쨌든 그걸로 돈 벌어든
기업 같은 경우는 그걸로 인해서 뭔가 공사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혜를 볼 수 있었어요. 또 가깝게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었죠. 제가 우리 의장님하고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을 때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방산이 뜰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야 전쟁 중인데 쟤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했지만 그 뒤로 방산이 20배가 올라댔다는 얘기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악재가 있었을 때는 그 악재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 그러겠죠. 무엇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항상 잔인한 게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받는 기업들은 쓰러지기도 하지만 네. 또 반대로 그것 때문에 새롭게 태어날 것에 대해서는 또 사람들은 눈을 돌리더란 얘기죠. 그래서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이 상황에서도 또다시 찾아봐야 될 것도 잘 찾아보는 어떤 지혜도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방산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이렇게 에너지 문제가 이제 110달러 육박했던 게 한순간에 80달러 가더니 다시 100불 네. 가까이지 몰라요. 지금 녹화를 여러분 금요일 날 오전에 이선엽 대표와 하고 있으니까요. 시장이 지금은 보니까 삼성전자 한 3% 가까이, 하이닉스 한 네. 3% 가까이 빠지면서 지난주에 급락하는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닙니다만 이제는 조금 투자자분들도 네. 변동성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아주 초반보다는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좀 우리 표현으로 약간 단련이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악재는 알지만 이 정도면 반영되지 않겠느냐. 미국도 그 정도 퍼센트인데 사실 지금도 말씀 주셨지만 미국이 금융이 그렇게 어려운데 미국도 퍼센트가 크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만약에 어려워진다면 미국이 더 어려워질 텐데 그래서 항상 그렇게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좀 시장이 명정해진 것 이렇게 같아요. 큰 변동성에 시달렸던 건 사실 하나만 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직전 3개월 동안 맞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탁월한 수익률을 올린 그 대가를 치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게 버블이다 이런 걸 떠나서 어떻게 보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국면에서 급한 구간이 있으면 급한 조정도 나올 수 있다는 게 지금 말씀을 주셨지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 주시는 것 중에 네. 하나가 버블이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를 주시는데 제가 보기엔 이번에 위기를 겪고 나서 다시 올라설 때부터 아마 버블이 시작될 것 같아요. 예, 그때부터 아마 제대로 된 버블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도 가지고 있고 아마 그런 점들은 제가 우리 의장님하고 다시 한번 그래요. 여러 가지 자리를 얘기를 통해서 해보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산 소각에 관련된 얘기를 여쭤봤고 또 하나는 코스닥 시장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네. 나온 게 이번 주에 드디어 기다리던 코스닥 액티브 ETF 두 개가 출시가 됐어요.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의 상품이 출시가 됐고 또 속속 다른 운용사들도 준비가 되고 시장에 나올 텐데 이렇게 되면 코스닥 시장에 신규 자금이 들어오고 또 정부에서도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굉장히 강한 의지가 있죠. 의지가 있는 거고 그러면 움직이는 게 연기금들 또 국민연금 이런 대형 기관의 벤치마크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코스피의 부담스러운 지수대에 반해서 코스닥은 상당히 좀 열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고 실제로 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아주 좋은 현상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코스닥이 관련해서 저도 고민했던 게 뭐냐면 정부의 의지만 있다고 해서 올라갈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코스피 시장은 5천이라 얘기는 했지만 실제 AI에 대한 가장 큰 수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아니었어도 제가 볼 땐 충분히 올라갔었던 이유가 되는데 코스닥은 그런 게 없었다가 최근에 AI가 발전하면서 코스닥 관련 기업들이 드디어 수혜를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컨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AI라는 게 더 많은 사람들이 쓰면서 속도 문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데이터 문제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통신 관련해서 뭔가 우리가 투자가 이루어진다던가 그 장비업적으로는 전부 다 코스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긍정적인데 실제 최근에 그 정부가 이런저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그냥 공적 기금들 있지 않습니까? 공적 기금들도 아마도 일정 부분은 코스닥을 편입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는 그 ETF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코스닥 지수는 현 수준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올라갈 때 뭐가 중요한 거냐면 결국 지수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업종들이 선두에 설 거냐가 저희들이 볼 땐 또 관건인 거고. 코스닥 내에서. 왜냐하면 결국 액티브 ETF가 나왔다는 얘기는 지수를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정말 괜찮은 기업들을 더 많이 발굴을 해서 그렇죠. 일반 시장보다도 더 오르게 만들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린 그런 쪽에 조금 포커싱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높아시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펀드는 액티브 펀드가 있고 패시브 펀드가 있잖아요. 예. 패시브 펀드는 지수 지수. 추종입니다. 예. 예를 들면 코덱스 200 그러면 코스피에 그냥 추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코스닥은 150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면 패시브라고 하면 그냥 150개 종목을 똑같이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지수하고 똑같이 움직여요. 예. 그리고 액티브 펀드는 그게 아니라 예. 그 150 종목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네. 그중에서 내가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을 더 비중을 많이 싣고 그렇죠. 150 종목이라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지 않은 기업들은 뺄 수도 빼버리죠. 있어요. 예. 그러면 수익률이 좋을 땐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예. 안 좋을 땐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죠. 요게 액티브라는 이름이 활동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수보다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를 추정하거나 예. 아니면 빠질 수도 있는 요게 조금 더 다이나믹하다고 예. 봐야 되죠. 그게 액티브 통상 이제 펀드라고 그런 보시면 경우에 됩니다. 베타가 크다 이렇게 예, 표현을 하죠. 자,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의견은 굉장히 첨예하게 나뉜 네.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조금 긍정적인 시각이 조금 더 스프레드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야 누가 3천 간다 그랬어? 이런 아주 냉소적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계하는 목소리들이 그것도 합리적이죠. 언제 정부가 3천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움직이고 있고 또 코스닥 시장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썩은 물을 빼버리겠다는 거죠. 거기에 부실 기업들을 다 정리한다는 파격적인 조치에 대한 발표가 벌써 한 달 전에 나왔고 아마 이번에 결산을 막 하고 계실 텐데 이번 주총 여러분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뜬금없이 자기 포트폴리오에 상패 이거 돼버리면요. 멘붕 오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정말 상패가 돼서 거래 정지돼 가지고 회수 불가가 돼버리면 포트폴리오의 전체 수익률에 엄청난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리 워낙 초보자들도 많으시니까 요거에 대한 경계 경보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코스닥에서 제일 무서운 건 지금 말씀하셨지만 기업이 남아있으면 언젠가 오를 수는 있지만 예. 이게 상장 폐지가 되면 휴지가 그렇죠.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다 보니 그래서 너무 동전주는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주식이 싼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네. 그 싼 주식들이 시장에서 무슨 이상한 얘기를 내보내겠죠.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뭐 할 거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가 거짓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가를 올리려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네. 주가가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투자자분들한테 주식을 볼 땐 상식적으로 보라고 말씀드려요. 상식적으로 재무제표도 안 좋고 그렇죠? 이런 네. 기업들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투자하실 때 이 코스닥 관련 기업들은 너무 동전 주거나 너무 싼 기업들은 피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또 최소한 재무제표를 통해서 2, 3년간 재무제표가 지속적으로 적자라면 이런 기업들도 피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또 문제를 일으켜서 경고를 바꾸는 종목들도 공시 있는데 위반 맞습니다. 이런 거. 이런 기업들은 부도덕한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기업들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일단 무리한 것들은 피한다. 지금 시장은 좋은 것들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우리 뭐 거래소에서 삼성전자가 더 많이 올라갔던 것처럼 예전처럼 싼 게 많이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그냥 싼 게 비지떡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투자자분들 특히 초보분들 같은 거 더 안전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쉬운 그러려면, 과목을 해야죠. 그러려면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안전하다는 표현보다 좀 더 믿을 만한 기업들, 네. 재무제표도 튼실한 기업들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신다라면 최소한 이로 인한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뿐만이 아니라 원래 제도적으로도 경고가 계속 들어와요. 이 기업이 이럴 수 있습니다. 경고도 하고 또 예고도 해줘요. 네. 상장 폐지 예고 기업들에서 이런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그리고 대상된다고 무조건 폐지하는 건 아니고 소명할 또 기회를 주지만 그렇죠. 일단 그 안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좀 피하시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 것들은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과감하게 여러분들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가 볼 때 큰 결단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혹시 맞아 보셨어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 한 번 맞아봤어요. 한
한 18년 전, 17, 18년 전에. 근데 그게요. 굉장히 좋은 기업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시청도 꽤 높았던 기업이고 여러 군데 상무도 받고 정말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전혀 걱정돼. 근데 제가 그 회사에 방문까지 했었어요. 그 회사 사장실에도 들어가 봤다고요. 이거는 완전 사기를 당한 느낌인데 와, 제가 한 달 진짜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 저는 직접 안 당했지만 제가 옆에서 직접 당한 걸 경험했었을 때, 예, 거기도 그랬었던 게 네. 매일 상한가였거든요. 근데 상한가였는데 거래 정지당하고 상폐됐어요. 그 사기꾼들이죠. 그러면 상한가 계속 가고 있었으면 사람들이 이 기업이 안 좋아도 일단 수익을 보기 위해서 길게 안 가져간다고 네. 봤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일단 여러분 주가만 놓고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정말 있잖아요. 예. 특히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근처도 가지 마시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게 싶습니다. 상패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회사에 왜 발표하는 거 보면요. 절대 상패 안 당할 것 같은 발표만 해요. 여러분 물에 빠져서 지금 숨이 넘어가는 사람은 뭐라도 잡습니다. 맞습니다.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지푸라기 잡는 거를 공시로 발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중에 뭐 제재 받는 게 지금 문제가 살아남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케이스들이 종종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정말 안 좋은 케이스의 주인공이 안 되시기를 바라고 정부의 의지 중에 가장 호응을 많이 받잖아요. 그 정책 중에. 건전성. 네. 네. 나쁜 거 빨리 내야 된다. 이걸 업계에서 우리 이 대표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어떻게 고인물 썩은 물에 맞습니다. 싱싱한 신선한 고기가 다닐 수 있냐. 그래서 그걸 정부가 지금 한다고 했고 구체적으로 150개, 200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높죠. 예. 그죠? 그만큼 코스닥에 예. 불건전한 기업들이 많았던 거고 그러다 보니 투자자분들께서도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좋은 시장이라 의미보다는 예. 뭔가 투전판 같은 예. 아니면 세력들이 뭐 뛰노는 이런 안 좋은 시장 인식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불식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기업별로 볼 때도 그 오너라든가 아니면 대주주들이 부도덕한 경우도 저는 매매를 자제하시는 게 맞다라고 그러니까요. 보여집니다. 결국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피해를 보실 수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일단 기사 예. 검색하셔가지고요. 예. 배임 횡령, 이런 거 쳐보시면 되죠. 뭐 공시와 이런 거 나오는 데는 건들지 가급적 않으시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네. 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 다 됐는데 매일매일 할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듣고 싶은 얘기들도 많으실 텐데 이제 벌써 3월도 이제 후반부로 갑니다. 또 3월이라는 게 1분기의 마지막 달이고 어쩌면 1월을 출발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특별히 증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4월이 출발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3월 말에 다 결산을 하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멘토로서 한 말씀 주시고 오늘 얘기를 좀 마무리할게요. 예. 어려운 시장입니다. 어려운 시장일수록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어려운 시장을 제대로 배워나가면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주식시장이라는 게 꼭 오르는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또 어려워질 때 굉장히 좋은 어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다가온 위험이라고 보면 이 위험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나중에 내가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네. 그 과정을 이번에 학습만 할 게 아니라 꼭 몸으로 체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희일비 하실 건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단단해지려면 덜 잃고 많이 버는 걸 반복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무슨 점쟁이도 아닌데 다 맞출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투자자분들 댓글 보면 안타까운 댓글들이 가끔 있는 게 전문가들이라고 하면 다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승률인 겁니다. 많이 해봤더니 저 사람이 틀리는 것도 있고 맞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래도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더 많이 맞으면 우리 야구 선수도 타율 있죠. 3할 치면은 강타자라고 이기는 거잖아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잘 맞을 때 더 많이 벌고 좀 우리가 틀릴 때도 있을 텐데 틀릴 때 덜 우리가 이건 손해를 보면서 이걸 쌓아나가야 수익이 되는 거지 네. 뭔가 저 사람들은 계속 맞고 뭐 또 한 번 얘기한 건 계속 가야 돼 이런 건 아니거든요. 좀 더 유연한 자세로 이번에 시장을 좀 제대로 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주식은 위험 자산입니다. 그리고 내가 위험을 아는 만큼 수익도 발생하는 겁니다.
위험도 없이 그런 모험도 없이 사실 수익이 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각자가 여러분들 투자자분들 각자 상황이 있을 건데 어떤 분들은 위험을 많이 안을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과감한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좀 목표를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조금 더 위험을 많이 안을 수 있는 분들이라면 더 높은 목표를 쓸 수도 있겠지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전세 자금일 수도 있고 되게 소중한 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자금일수록은 목표 수익률도 좀 낮춰야 되겠죠. 그렇죠? 무리한 매매보다는 내가 조금 더 이 정도 수익이면 만족하겠다라는 걸 하면 위험을 더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그런 목표가 없으면 투자를 지속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군요.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뭔가 조금 이제 배워나가시면서 위험을 안을 수 있는 방법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뭐 이제 방송을 보시는 토요일 날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WBC 아마 8강전을 보시게 될 텐데 타순도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다 4번 타자 같은 사람으로 깔아버리지. 그죠? 비싸게라도 사와가지고 다 홈런 치는 사람.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7, 8, 9번 이분들은 홈런은 좀 덜하지만 자기 역할. 수비도 엄청 잘하죠. 번트도 잘 되고 수비도 잘하고. 그게 지켜야 승리할 수 있다는 그렇죠. 것도 보여준 그렇게 거죠. 다 포트폴리오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4번 타자는 리스크 테이킹 하죠. 4번 타자 번트 되면 야유 나오잖아요. 한 방을 해서 슬러거라고 하죠. 해결해야 되는 포트폴리오의 주인공도 있고 또 어떤 종목들은 여러분 수익은 그렇게 나지 않지만 견고하게 지켜주는 종목들도 다 이렇게 조합이 됐을 때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포트가 굉장히 건강하고 또 강팀의 면모를 가지는 포트폴리오가 된다는 거. 그리고 포스트 시즌도 있고요. 스토브 리그도 있잖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1년 12달 계속 동일한 금액으로 언제든지 내가 주식을 깔고 가야 된다. 그것도 사실은 맞지 않잖아요. 네, 맞지 않습니다. 좀 줄였다가 좀 들렸다가. 유리할 때 하시는 게 좋고 불리할 때는 좀 피하시는 게. 그러니까요. 그게 이순신 장군이 그러셨죠. 그럼요. 이길 만한 전쟁을 나가셨으니까. 그렇죠. 내가 보기엔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감독들이 조금 부진한 거는 괜찮은데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는 거는 아주 팀에는 있어서는 안 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상패라든지 위험한 거 진짜 나락으로 가는 종목들을 여러분 포트에 넣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감독이시면 그 선수 교체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드실 거라는 그런 얘기 드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나 우리 이 대표님이나 여기 한 20분 계시면 그냥 뭐 맥주를 한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밤새도록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경험 같은 것도 말씀드리고 한 분 한 분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 몇 분 아시겠습니다마는 많지 않은 그룹을 모아서 우리 이선엽 대표와 건강한 멘토링을 시작을 소박하게 했는데 덜 아시는 분들이 호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크지 않은 규모로 해서 진솔한 그리고 뭐 특정 종목을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이런 게 아니더라도 정말 경험에서 나오고 또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방어자의 입장 그리고 공격할 때와 수비할 때를 좀 함께 논의하는 그런 장을 만들고 있으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은 아니신 분들은 그냥 혼자 하셔도 될 것 같고 함께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장이 너무 바쁘시니까 큰 변동성이 있거나 그러면 다시 알겠습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익을 만드는 안목의 차이, 남들과 같았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다. 강세장에서는 그 중간에 있는 조정을 예상하면 안 됩니다. 그 중간에 이 정도 올랐으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조정이 올 겁니다라고 예상을 하는 순간 스텝이 계속 꼬이게 돼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주식시장에서 돌파할 수 있는 이기는 투자사령부 이선엽. 시장이 어려울 때 의지가 되는 진정성 있는 강의, 3프로는 차원이 다른 주식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결과로 증명된 마스터들, 클래스의 차이가 수익의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바로 3프로TV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